비밀의 숲이 너무 복잡하시다고요? 너무 도대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오늘은 비밀의 숲 시즌2 8화까지의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 이후로 전개되는 이야기들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비밀의 숲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약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의 숲에서 나오는 큰 갈등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갈등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통영 사건이 있습니다. 이 통영 사건의 내용은요, 통영 안개가 낀 앞바다에서 학생 2명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요. 커플들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거기 출입금지 안전핀을 뽑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학생들이 빠져 죽은 단순한 사고인가, 아니면 얘네가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생긴 사건인가 라는 게 이 사건의 주된 핵심이었는데요. 결론은 커플들이 잘 나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냥 불기소 처분이 되고 일단락이 되는 그냥 간단한 도입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영 사건이 갖는 의의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시즌 1에서 이제 2로 넘어오면서 약 실제로 드라마상에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떨어져 지낸 황시목과 한여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황시목 검사가 바닷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섬, 바다, 모래사장, 그리고 황시목이 이 섬을 향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작가님께서 황시목이가 한 번 더 비밀의 숲, 그러니까 숨겨진 사건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메타포적인 신호를 보내는 그런 사인 같은 장면이 또 나오는 게 두 번째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전관예우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커플들이 그 안내 표지판을 뽑았죠. 그래서 이것을 사건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었는데 얘네가 전관예우, 즉 잘 나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사건을 그냥 빠르게 불기소 처분으로 무효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변호사가 추후에 등장하는 오주선 변호사인데요. 대법관을 지내다가 변호사로 지금 전향해서 나온 짱짱한 변호사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통영 사건이 추후에 발생되는 이 사건들에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황시목과 한여진이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서 황시목은 통영에 있었으니까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게 맞고, 근데 한여진 씨가 그 커플들이 안내선을 뽑은 것을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황시목과 한여진이가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되는 고리를 만든 건데, 인스타를 보고 팔로우하는 사람이 그 표지판을 뽑았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 연결고리로만 쓰인 것이지 아마 추후에 이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 비밀의 숲을 크게 관통하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검경협의인데요. 한 4화까지에 걸쳐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저도 한 3화에서 4화쯤 볼 때 이게 너무 초현실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까지 나오면서 검찰과 경찰의 이 기싸움으로 이 전체 내용이 흘러가는 것인가? 이거 너무 작가님께서 실수한 거 아닌가? 비밀의 숲2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내용이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그런 갈등인 것 같습니다. 검경협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은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권을 조금 더 분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검경협의인데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경찰은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검찰에게서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통영 사건의 전관예우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검찰 쪽을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대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검경 대립으로 인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의 약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건들이 이 밑에 2가지 사건, 세곡지구 사건과 박광수 변호사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조금씩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떠오르게 됐는지는 옆에 있는 인물 관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관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검찰 쪽이고요.
여기가 경찰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동재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서동재 검사는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대검이니까 대검 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대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의정부 지방검찰청보다는 대검이 좋은 거야. 그래서 대검으로 가려고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넘겨줘야겠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뭘 캐다가 갖다 바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바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갖다 줬겠어요? 그러면 서동재 검사는 여기 대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바로 경찰의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경찰의 약점을 퍼뜨려야 여론이 경찰을 싫어하고 이 대립적인 관계, 즉 검경 협의에서 검찰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치 빠른 서동재 검사께서는 경찰의 약점을 갖고 나타납니다. 바로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곡지구대 사건과 박광수 변호사 사건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서동재 검사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게 세곡지구대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세곡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송경사라는 사람이 팀에 새로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있었던 3개월 이후에 팀원들이 뇌물을 여태까지 받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서 얘네가 징계를 받았다라는 게 처음에 드러난 사건인데요. 처음 자살했던 사건 자체는 수면 위로 크게 떠오르지 않았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 이제 걸려서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그냥 단순 자살로 사건이 처리가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서동재 검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팀원들이 송경사를 따돌리고 있었고 송경사는 그 유흥업소 이 팀원들이 받았던 뇌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그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럼 이 연결고리를 끼워 맞추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팀원들이 송경사가 자꾸 자기네 뒤를 캐니까 따돌렸어. 그래서 얘는 그 핍박을 받다가 죽었어. 이게 자살로 드러났지만 어쩌면 이게 타살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서동재 검사가 가지고 온 겁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동재 검사가 자기의 대검에 들어가고 싶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캐내서 우리 대검 우태하 선생님께 갖다 바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것이 바로 세곡지구대 사건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마지막에 쫘라락 정리해서 한 방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박광수 변호사 사건입니다. 박광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광수 사건은 아직 드라마 상에서 많이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막 엄청난 정보는 있지 않지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박광수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였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한조그룹에 몰래 취업을 해서 뒷일을 해주고 있었다. 아마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주거나 뭔가 좀 정보를 캐오거나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이 박광수 변호사가 남양주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문의 죽음. 왜 의문의 죽음인 것인가? 이 사람은 심장병 관련된 지병이 원래 있었는데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이렇다고 하면 그냥 의심스럽진 않겠죠. 근데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됩니다. 이 사람 술을 못 마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몸에서 알코올이 나온 채로 차에서 죽었단 말이죠. 이 점을 우리의 서동재 검사님께서 이 죽음 자체에 뭔가 의문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서동재 검사가 검찰에게 선물을 해주기에는 뭔가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는 포인트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자, 바로 박광수 변호사가 죽었던 위치가 남양주였고 그때 당시에 남양주 경찰서장이 바로 최빛이었습니다. 이 최빛이 이 사건을 덮어준 정황을 서동재 검사는 포착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을 덮어준 이후에 최빛은 경찰 쪽에서 굉장히 요직인 정보부장인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동재 검사는 이것을 선물로 가져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사건을 파면 최빛의 약점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검찰 쪽에서는 약점을 잡고 경찰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의 약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건도 서동재 검사가 발굴을 해서 가져온 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넣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동재 검사가 대검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근거로 경찰의 약점을 추출해냈다. 그래서 검경 대립 속에서 새로운 두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까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서동재 검사가 실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주인공인 황시목 검사와 또 한여진 경사가 서동재 실종자를 찾으면서 서동재 검사와 관련돼 있던 이 사건들을 파헤쳐보게 되는 것이죠. 서동재 검사는 그게 자이였던 타이였던 잘 모르겠지만 황시목 검사와 한여진 경사를 이 비밀의 숲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도화선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실종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등장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까지 흘러간 메인 이야기 이외에 서브가 되는 나중에 도움을 줄 만한 갈등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한조그룹 내에서 생긴 갈등입니다. 먼저 시즌 1을 보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선대 회장이 원래 있었습니다. 남자분, 멋있는 분. 그런데 그분이 비리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현재 씨가 이제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이어받게 되면 그것을 경계하고 시기하는 사람, 오빠나 형제들이 있겠죠. 바로 이성재가 등장하는데요. 이성재가 이현재의 오빠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첫째니까 뭔가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성재가 이현재의 회장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갈등이 하나가 있었고, 또 비리로 인해서 회사에서 물러나게 된 전 회장은 이현재가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국가에서 큰 추징금을 이 한조그룹이 맡게 됩니다. 그것을 맡은 게 바로 동부지방검찰청이고요. 그래서 동부지방검찰청과 한조그룹의 이현재는 지금 추징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하나 더 있죠. 추징금 갈등, 그리고 회장 자리 뺏으려고 하는 갈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주목하면 좋을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이현재 선생님께서 오주선 씨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왜 고용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통영 사건에서 이 오준원 씨가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그 전관 예우를 받았던 것을 이현재 씨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주선이를 고용을 하면 동부지방검찰청과 이 소송에서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주선을 고용을 하면서 강원철, 즉 동부지방검찰청장에게 뭔가 정보도 캐고 어떤 이야기도 흘리고 하는 과정이 여기 한조그룹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오주선이를 작가님은 열심히 이용해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파당기는데 또 중요한 역할로서 쓰실 것 같다는 게 또 저의 예상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박상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박상무는 이현재 씨, 이현재 씨 굉장히 이쁘신 미인이시고 굉장히 또 잘생긴 박상무 비서가 따라다니는데요. 내심 둘이 로맨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저렴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 건 전혀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현재가 박상무를 조금씩 의심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박상무가 이성재 쪽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시청자로 하여금 하게 만든 장면이 좀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페이크일 것 같다. 그냥 박상무는 이현재를 굉장히 따르는 충실한 부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갈등들에 대해서 제가 요약 정리해드린 포인트였고요. 그 안에서 발생한 미스테리한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쇠곡지구대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이 쇠곡지구대 아까 그래서 이제 뇌물을 먹고 이제 전부 다 징계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팀장은 뇌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 나머지 팀원들은 뭔가 징계 수위, 그 처벌이 다 개인이 다릅니다. 똑같이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 6개월, 누군 1년 8개월 정도를 받고 이렇게 때려 맞는 형량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또 얘네는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유로워. 뭔가 좀 이상해. 얘는 분명히 여기서 무슨 어떤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쇠곡지구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우태하와 최빗은 검찰과 경찰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견원지간으로 서로 카리스마 싸움, 뭔가 기싸움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8화에서 둘 다 함께 이 박광수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의심이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최빗은 그랬어요.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 우린 전부 다 같이 한 배에 탄 거랑 마찬가지라 가지고 끌려 내려가고 우린 여론의 지탄을 받고 우린 망할 텐데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우태하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건 영원히 물 위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잘해먹을 것이다 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둘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 썸띵 스페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박광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일 확률이 좀 있다. 또 한편 한조에서는 또 그러한 최빗을 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오주선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현재는 오주선을 시켜서 최빗과 박광수에 대한 관계를 알아오라 라는 지시를 내린 게 또 8화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밀의 숲 시즌 8까지의 큰 갈등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많이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드라마를 보는데 조금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밀의 숲이 계속해서 시즌제로 나오기 위해서는 시청률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복잡하다고 느끼고 좀 재미없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 내용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지금 드래곤 스튜디오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 않고 시청률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주식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제 주식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대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비밀의 숲이 계속 시즌제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즐기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이에요.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뭔가 좀 잘못된 점이 있다거나 또 이 추후에 그 배우가 누굴까, 또 범인은 누굴까 하는 예측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비밀의 숲을 꼭 본방사수해 주시고 또 굉장히 즐겁게 즐겨주시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